네, 교과서 문제 좀 보죠. 간단하게 풀어보고, 뭐 문제가 쉬울 수도 있는데, 네, 다 뭐 생각을 해서 뭐 다뤄봤으면 좋겠는 거 하는 거니까. 이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의 특징이 있었죠. 이 수열은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좀 강조했었죠. 이 수열은 항이 매우 커지지도 않고 매우 작아지지도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했었어요. 1-1이 왔다 갔다 하는 수열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고, 문제에서는 여기에다가 이 수열을 또 곱했죠. 그럼 부등식이니까 이 같은 수열을 왼쪽 오른쪽에다 곱해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수열이 0으로 수렴을 하고, 이 두 개를 곱했을 때도 0으로 수렴하니까 가운데 것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할 것이다. 그걸 체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등식을 만들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고요. 8번 같은 문제는 이게 교과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몇 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는 고1 때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 있죠. 뭐 더할 때 곱할 때 그런 거 한 번씩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번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뭐 14번도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14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나오더라고요. 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16번 보죠. 16번. 16번은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원에서 중요한 거는 중심과 반지름이죠. 네, 중심과 반지름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n입니다. 그런데 2n,0, 2n,0 뭐 이쯤 있겠네요. 2n,0은 원 바깥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원의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죠. 두 개. 항상 두 개 그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를 그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네. 뭐 아래에도 하나 그을 수가 있습니다. 접선이 두 개 나오는데 절편을 AN이라고 한대요. 근데 AN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AN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짜리 접선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Y좌표가 절편이 되는 거죠. 얘가 AN입니다. 그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죠. 가장 먼저 할 거는 AN에 대한 식을 찾을 수가 있는지. 네, 식을 찾으면 극한값 구하기 쉬울 것 같고요. 물론 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뭐 0이 아닌 극한으로 수렴하겠죠. 식을 못 찾게 되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부등식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풀다 보면은 그냥 an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접하는 점이 있으니까 원의 중심하고 인이었을 때 수직이 되죠. 이 수직이 되는 건 항상 잘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은 길이의 비율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길이는 길이가 2n이고 이 길이는 길이가 n이죠. 네, 이렇게.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2대 1일 때 뭐 루트 3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일 때 루트 3대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무엇을 알 수가 있다? 특수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0도, 60도, 90도. 네. 이 30, 60, 90 직각삼각형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도 직각이니까 30, 90, 이게 60이겠죠. 네. 그래서 삼각비를 잘 사용하면 AN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AN을 밑변으로 보고 2N을 이제 높이라고 봤을 때 탄젠트 60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60도가 AN분의 2N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AN에 대한 식을 찾을 수가 있고요. 뭐 극한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 해설에 보면은 직선과 이 원점,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풀게 되어 있는데 뭐 걔도 훌륭한 풀이 방법 중에 하나니까 잘 익혀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대략 말씀드리면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30, 60, 90이라고 찍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네, 경험적으로. 네. 그래서
16번은 이제 원에 접하는 거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고 30, 60, 90 직각삼각형 잘 체크하면 좋겠다.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상당히 조용하네. 이제 뒤쪽 문제를 풀 건데 38페이지 쪽으로 가서 38페이지 6번, 15번 두 개만 풀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는 그 6번을 보면은 6번은 급수에 대한 내용이죠. 급수. 이 급수가 2로 수렴한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냥 어떠한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죠. 수렴을 하면은 이 전체를 일반항으로 봤을 때 얘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얘를 일반항 판정법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전체 수열이 0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는 소리입니다. 1로 수렴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 1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네. 문제에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형태의 식을 한번 써보면 식을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생각했을 때 각각의 수열이 이제 모두 수렴하지가 않죠. 그래서 얘를 좀 바꿔주기 위해서 그리고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위아래 식을 이제 3의 n제곱으로 나눠보는 거죠. 식을 3의 n제곱으로 나누면은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얘도 1로 수렴하고 상수니까 수렴하고 등비 수열인데 0으로 수렴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다 수렴하는 것들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로 수렴하게 된다? 여기로 수렴을 하게 된다. 그래서 3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일반항을 예로 하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간다. 저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15번인데 15번도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문제 15번. 여기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근과 계수의 관계도 활용할 수가 있고 뭐 다양한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급수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급수의 값. 그 급수의 값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그 일반항의 부분합을 구하고 일반항으로 부분합을 구하고 부분합의 극한을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간단히 도식화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SN을 극한을 보내는 거죠.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스페셜한 경우에 어떠한 경우가 있다? 등비급수 개념이 있죠. 등비급수. 이 두 가지 방식을 배웠는데 얘를 일반항으로 생각하면은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만 각각을 봤을 때는 등비수열 형태로 생겼죠. 네, 등비수열의 급수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기대한다? 등비급수가 되길 기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그마가 각각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공식을 쓸 수 있냐면 얘는 상수니까 앞으로 놔두고
첫 번째야. 뭐 1 빼기 공비 이런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으로 넘어올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알파랑 베타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기,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얘를 체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실제 알파랑 베타를 구해봐야 돼요. 네. 그럼 얘 근해 공식 사용해서 x값을 구할 수가 있죠. 실제 x를 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래 건 14가 되는 거고요. 실제 얘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절대값이 1보다 작아져요. 얘를 체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얘를 먼저 체크하고 나서 사실 왼쪽 식으로 오른쪽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등비급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형태를 보고 등비급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시도를 해보는 거죠. 얘가 안 되면은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여기서 사실 알파랑 베타가 뭐가 큰지 뭐가 작은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꼭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계산해 봐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식을 정리해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은 뭐 깔끔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의 크기를 체크해야 되는데 네. 그 이유는 뭐 이런 데 있었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SN을 구해야죠. 네, SN을 구하면 또 등비 수열의 합처럼 나오겠죠. 그럼 또 다시 어떻게? 얘를 체크해 볼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그냥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문제의 풀이를 보면 뜬금없이 그냥 바로 크기를 구해서 1보다 작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뭐 이런 이유가 있다. 네, 형태를 봤을 때 등비 급수가 됐으면 좋겠죠. 네, 그런 거긴 한데 실제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미분법 단원으로 넘어가서 71쪽에 네, 뭐 간단하게 보죠. 네. (12번인데) 12번 높아심에 한번 네. x가 0으로 갈 때 뭐 이 극한을 구해라. a랑 b의 값을 구해라가 문제인데 뭐 이런 걸 많이 했었죠. 0으로 갈 때니까 1 빼기 코사인 있으면은 이 아래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x가 있으면은 얘는 0으로 수렴한다고 했었죠. 근데 제곱이 있으면은 2분의 1로 수렴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있으면은 아래에 x 제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한을 계산하면 2분의 1로 수렴을 합니다. 그럼 얘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나눠주면 또 2분의 1로 수렴해야겠죠. 나머지 것들이. 나눠졌으니까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다시 하는데요. 자, x제곱이 있으니까 아래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x랑 유사한 애들이 있으면 좋겠죠. x랑 유사한 것들은 사인, 탄젠트, 지수, 로그가 있었죠. 이게 다 비슷한 것들이잖아요. 0으로 갈 때. 그래서 사실 뭘 알 수가 있다? b가 0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알 수가 있어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까 위에가 0으로 가니까 아래도 0으로 간다. 그래서 b가 0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b가 0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x 두 개 있는데 얘도 xx가 두 개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얘는 a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a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 2, b 값 0 이렇게 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아마 해설 같은 걸 보면은 1 플러스 코사인을 위아래에다 곱해가지고 식을 조작하는 걸 많이 할 텐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13번 같은 문제는 범위에 따라서 함수 식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져 있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할 때라고 하면은 우선은 정의를 사용을 해서 도함수의 정의, 미분 계수의 정의 활용해서 우선 푸는 게 정석적인 겁니다. 뭐 선택형이면은 그냥 뭐 미분에서 해도 상관없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긴 할 텐데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논술 같은 거 준비하는 친구들은 13번을 정의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고요. 14번도 네, 약간 배울 게 있는 문제. 14번. 우선 거기에 주어져 있는 식이 평균 변화율 식처럼 보이죠. 이런 식이 보입니다. 그래서 F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얘랑 얘인데 앞에서 뒤에 있는 걸 마이너스 한 개, 이 바로 아래 있죠.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변화율이에요. 엄밀히 보면은 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할 때 평균 변화율을 다루죠. 그때 평균 변화율은 이 뒤쪽에 있는 애가 고정돼 있어야 돼요. 고정. F에 이게 들어가 있는 그 숫자가, 문자가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얘는 H 값이 변함에 따라서 파이 빼기 H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평균 변화율은 아니에요. 그 차이점을 좀 알아둬야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면 정확히 위에 있는 식은 뭐가 된다? F 프라임 파이가 됩니다. 평균 변화율 식의 극한을 취했을 때 동그라미 친 애가 다 파이로 수렴을 하죠. 네, 이럴 때 이제 F 프라임 파이로 수렴을 해요. 값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fx가 파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미분이 가능해야 이런 식이 돼요.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런 식이 나오지 않겠죠. 네. 얘는 미분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극한을 취해서 f 프라임 파이가 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fx라고 하는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 두 개 곱해져 있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f 프라임 파이로 구하면 된다. 이게 결론인데요. 이 문제를 좀 바꿔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다라고 해보죠. 그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x는 파이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하고 얘를 기준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건데 하나는 기울기 일자리로 오른쪽을 그리고요. 하나는 이렇게 하겠죠. 기울기 마이너스 2자리로 그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예를 들어서 h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를 2h라고 하죠. 얘가 파이 플러스 2h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함수 값은 얘가 되겠죠. 이 V자 형태의 그래프를 fx라고 하면 h가 플러스일 때 파이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이런 점이 있을 것이고 얘를 파이 빼기 h라고 하면 이 점의 함수 값이겠죠. k입니다. 두 개의 함수 값이 어때요? y 값이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게 되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 형태의 평균 변화를 구하면 그냥 분자가 0이에요. 그러니까 분모를 뭘 나누든지 간에 이 평균 변화 자체가 0입니다. 그럼 극한을 보내도 0이겠죠. 네,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얘는 파이라는 점에서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미분이 가능하면 f 프라임 파이, 파이에서 미분이 안 되면 뭐 이렇게 식을 실제로 대입해 본다라든지 이런 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이런 예시가 하나 있다. 16번인데 16번도 이제 부등식 관련된 문제예요. 부등식. 16번 부등식.
그 코사인 x분의 1이 있는데 코사인 함수랑 x분의 1 함수랑 합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사인 값은 가장 크면 1, 가장 작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도 함수를 보고 이러한 부등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쉽죠? 네. 이 상태에서 sin x를 곱하는 거예요. 그때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생각해 보면 sin x도 0으로 수렴, 마이너스 sin x도 0으로 수렴. 따라서 가운데 곱한 것도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어서 극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코사인 x분의 1이 들어갔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17번. 17번은 삼각 비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고 세타 나와 있고 A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여기에 보이는 직각삼각형은 상당히 수학적으로 중요한 직각삼각형이고, 네, 아무튼 잘 많이 나왔죠 중학교 때부터. 세타가 있고 A가 있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A 탄젠트가 되죠. 빗변의 길이가 A 시컨트가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네. 사실 이렇게 길이나 각을 길이와 각을 사용해서 뭐 선분의 길이와 삼각함수를 사용해서 뭐 길이와 넓이를 나타내는 거는 사실 미적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보면은 얘는 A 코사인이고요.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A 사인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빗변을 A 탄젠트라고 봤을 때 얘가 세타하면 또 얘가 세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는 어떻게 된다? A 탄젠트에다가 사인 세타를 또 곱하면 되겠죠. A 탄젠트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길이를 다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하는 거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미적분에서 배운 뭐 극한을 구한다라든지 이런 거죠. AH의 길이는 A 탄젠트 사인이에요. A 탄젠트 사인. 얘를 A 세타 세타로 나누어서 극한을 취해봐라는 거니까 1로 수렴, 1로 수렴, 약분해서 1 되죠. 전체적으로 1로 수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길이를 표현하는 거, 뭐 넓이를 구하는 거 정도는 자유자재로 돼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됐어. 자, 우리 뒤쪽으로 넘어가서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죠. 92쪽. 92쪽. 9번. 10번. 14번. 네, 뭐 이 정도. 간단하게. 매개 변수는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그냥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네, 공부한 김에. 네. 매개 변수. 시험 범위는 합성함수까지인가? 합성함수 미분법까지 해야 우리가 미분을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매개 변수 전까지인 거죠? 네, 뭐 그렇게 되겠죠. 네. 자, 8번 보죠. 8번. 우리가 사실 일반적인 형태의 지수가 뭐 실수가 들어가 있을 때 미분하는 방법 배웠죠. 걔를 사용하면 되긴 하는데
얘를 미분해 봐라. 미분을 해서 f 프라임 2의 값을 구해보래요. 미분하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미분하면 되죠? 그냥 여기 우리가 다항함수 미분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성된 걸 미분을 해서 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x에다가 2 대입하면 돼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얘를 y라고 하면은 그 3분의 1 제곱 되어 있는 게 미분하기가 좀 귀찮을 수가 있죠. 양변을 세제곱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세제곱을 해서 이 상태의 식을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그러면은 오른쪽은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쉽게 할 수가 있고, 왼쪽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y 프라임 곱해준다. 여기에서 도함수가 나타나는 거죠. 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고, 여기에는 y 값도 대입해야 되는 거죠. y 값은 여기 2 대입했을 때 이 y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미분은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편한 대로. 예. 예. 막 해도 돼요. 그냥 막 해도 됩니다. 예. 9번인데 9번. 여기서 간단히 알아야 될 거는 사인, 코사인 제곱해서 더하면 1이죠. 얘는 알고 있는데 이 식을 코사인 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눠보는 거죠. 그렇죠. 위아래 나눠보는 거죠. 코사인 제곱으로 이 식을 나누면은 식이 이렇게 바뀌죠. 그 첫 번째 식을 사인 제곱으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는 뭐가 보이죠? 사인, 코사인 1, 세 개의 길이로 이루어져 있는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는 거고, 탄젠트 1 시컨트, 빗변이 시컨트인 직각삼각형, 1 코탄젠트 코시컨트, 빗변의 길이가 코시컨트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하나씩 보이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이 두 번째 식을 사용해서 이 첫 번째 매개변수로 표현된 걸 좀 바꿔보면은 탄젠트가 2분의 x고 시컨트가 3분의 y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이런 식이 뭔 거예요? 이런 식이 무엇이다? 기하를 배우는 친구? 이 식이 뭐야? 쌍곡선이죠. 쌍곡선이죠. 그러니까 사실 얘가 뭐란 거예요? 얘가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을 매개한 겁니다. 세타를 가지고. 네, 그런 식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 알면은 상당히 좋고요. 얘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한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냥 푸는 겁니다. 네, 그냥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서 비율 형태로 써서 도함수를 구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네. 얘도 알고 있으면 뭐 도움이 된다. 네? 그럴 수 있죠. 아무튼 모를 수 있죠. 네. 자, 아무튼 이 정도는 알면 좋고요. 네. 기회가 되면은 또 관련 문제가 더 나오면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거요? 이쪽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돼 있겠네요. 이렇게. 네. 점근선은 2분의 3x 빼기 2분의 3x 이렇게 마이너스 1이니까 위아래로. 네. 기억이 나니? 좋습니다. 기하 시험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기하요? 100점이 많았다고? 100점이? 그러니까 쉬웠 10점, 10점, 10점이었나? 그랬어요? 어려웠다는 건가, 쉬웠다는 건가? 그래요? 네.
그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기아 시험은 엄청 쉽게 내는 거, 엄청 쉽게, 엄청 쉽게, 엄청 쉽게, 진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교사의 가책을 느끼면서 출제한 게 기아 그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은 살 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실력이 떨어져. 진짜 절대 안 돼. 그 과거에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 있었죠. 옛날에. 그때 비해서 한 4분의 1도 안 냈을 거라마. 4분의 1도 안 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난이도로 따지면. 아무튼 뭐 어쩔 기하가 뭐 중요한 과목이 아니게 됐으니까 아무튼 그런데. 자, 얘를 이제 미분해 보자. dy dx를 구해 보자. 라는 건데. 그 많이 했죠? d dx d dx. 아무튼 미적분 시험 잘 보시고. 자,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ex. 자,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 프라임 곱해 주자고 했었죠. 모두 같은 소리입니다. 자, x, y가 곱해져 있는 거를 미분하려고 하는 건데 얘도 한 번 정도만 생각해 보면은 좋죠. 자, 이런 함수를 미분할 때 포인트가 무엇이었다?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미분하자는 거죠. 그러면 x, y가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x에 대한 함수 곱하기 x에 대한 함수로 보여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할 땐 무엇을 적용을 한다? 곱의 미분법을 적용한다는 소리입니다. 앞에 거 미분을 하고 뒤에 거 놔두고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걸 미분하면 y 프라임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를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숫자 미분하면 0이죠. 그래서 y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랑 y가 곱해져 있을 때도 너무 당황하진 말고, 얘도 익숙해지면은 이 라이프니츠 기호 안 쓰고 바로 뉴턴 기호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14번 뭐 이계도 함수 구해서 6분의 파이 대입해봐라 이런 소리인데 14번은 간단한 계산 문제죠. 14번의 식을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껴야 될 것은 식 자체가 좀 복잡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fx를 구해야 되니까 무엇을 적용해 볼 생각을 한다? 양쪽에 자연 로그를 적용시킬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양변을 ln을 적용을 하면 왼쪽 식은 fx가 되고 오른쪽 식은 그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로그를 적용하니까 fx의 식을 그냥 구했죠. 이 상태에서 두 번 미분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다 푼 것 같은데? 뭐 교과서에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그 다음 시간은 저거 한다 그랬죠, 저거? 내일은 미적 시간에 영어 할 거니까 영어 준비해 오고 영어 내가 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자, 금요일 되면은 그 EBS 문제 좀 풀 거니까 이거 있죠, 이거 책 검사도 나중에 다 합니다. 이거 언제예요? 중간 끝나고 할까요? 중간 범위에 대해서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중간 범위에 대해서 중간 끝나고 한다고? 검사를 매우 합리적이지 않아요? 안 합리적이야? 아무튼 촬영 여기까지 하고